연구실 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교육 두 번째 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사 한번 하고 시작. 안녕하세요.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블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두 번째 영어교육 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까? 주변에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되는가? 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요? 이런 거를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영어 유치원이 얼마큼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나를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유 대표님처럼 숫자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숫자 두 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474, 두 번째 162만. 두 번째 건 쉽다. 162만 뭘까요? 한 달? 학기? 한 학기는 너무 싸다. 그치? 한 달. 드는 돈. 네, 한 달에 엄청 162만 5천 원이고요. 영어 유치원 비용이? 네네네, 평균이. 그 다음에 또 474. 전국에 있는 영어 유치원 개수? 소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 정부에 보고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많고 그리고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17년 12월 통계니까 꽤 최근의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국에 474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3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대요. 그리고 특히 뭐 파락군과 강서 양천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잘 사는데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서울에만 160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래 평균 그 교습비는 68만 8천 원이래요. 근데 애들이 그 교습비만 내지를 않잖아요. 실제로는 버스도 타고 급식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합치면 평균 162만 5천 원. 이게 정부에 보고된 것이 162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보고된 것 중에서도 최고 17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이제 최근에 영어 방과후나 선행학습이 초등학교에서 금지되고 유치원에서도 금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방과후 3만원짜리 막아서 100만원짜리를 키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 주제니까 저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 애들이 이제 고1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그래서 고1 애들한테 한번 돌아가면서 영어 유치원 다녔던 학생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손을 들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반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애들이. 근데 여기는 영어 유치원이 많이 네, 감안을 또 해줘야 될 것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장블랑님이 근무하시는 학교가 영어가 특화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특목고.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약간 토종 한국인들만 가는 그런 유치원이랑 리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리턴이가 뭐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여기로 오는 이제 리턴이 학생들만 모이는 영어 유치원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간대요. 그러니까 리턴이들만. 귀엽다, 리턴이. 그리고 토종 한국 뭐 이렇게 토종 한국.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클래스를 따로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다고. 그러니까 리터니들을 상급, 그 토종 한국인 사람들을 네이티브 코리안들을 뭐 그 다음 뭐 중급 못하는 아이들을 뭐 하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10년 전에도 영어 유치원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동생이 지금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그 영어 유치원 1세대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영어 유치원 다녔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의 역사가 상당히 꽤 오래됐다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네네.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대학생 때 영어 유치원 다니는 그 유치원 아이를 과외를 했었는데
숙제 도와주는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하는 거를 보면 영어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어 노래 뮤직비디오 같이 보고 글 같은 거 따라 쓰기 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 학생을 보면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영어로 노래 부르고 그런 거는 보는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춤추고 그러니까 따라서 추고 그러는데 그게 딱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게 재밌어서 보는 거였고 그리고 영어 쓰기 이런 숙제는 정말 싫어해서 어머니가 저랑 같이 하라고 저를 고용을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결국 영어 유치원을 돈 내고 다니면서 과제를 하기 위한 과외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참 난 좀 재밌네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네. 학원 다니면서 그 학원 과제 따라가기 위해서 과외 붙이는 어머니들 되게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 어머니는 일을 하셔서 저를 붙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어머님들이 결국에는 숙제를 다 같이 해주는 그런 실태라고 알고 있어요. 숙제가 워낙 많으니까 애는 다 혼자 못하고. 근데 영어 유치원생인데도 그렇게 과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못할 정도로. 그러면은 영어 유치원 힘든데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분명히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사실 평균적으로 160 몇만 원이면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은 사실 보내기 되게 힘든 금액 아닌가요? 사실 교사로 일을 한다든지 일반 회사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에 평균 월급이 한 300만 원 상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160 몇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자신의 그 샐러리의 절반 정도 되는 건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감안하면서 엄마들이 애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낸단 말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죠. 영어 유치원을 왜 보내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심플하게 영어 잘하라고. 다들 가니까. 이것도 약간 두 가지 경우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원래 영어를 잘했거나 미국에서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유지해주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경우 같고 두 번째 경우는 극단적으로 또 엄마 아빠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내 아이만큼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키우겠다. 그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신념이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신념인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배워야지 잘 한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얼만큼 잘하길 원하길래. 그렇죠. 얼마큼 잘하기를 원하길래. 그런 거지. 이제 한국어를 이제 발달시키면서 영어도 또 동일의 선상에서 똑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언어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표는 엄마들이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마치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네이티브들과 의사소통했으면 좋겠어라는 바람 하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여야지 영어 유치원을 그 많은 거를 감수하면서 보내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개인적 소견은 엄마들이 바라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은 적어도 바이링걸. 바이링걸은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링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제 사적 견해로는 우리 아이가 바이링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링걸에도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바이링걸에도 스펙트럼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 원하는 거 그 밸런스드 바이링걸 아닐까? 둘 다 아주 동등하게 아주 잘하는. 그렇죠. 나중에 바이링걸 얘기도 해보겠지만 사실 바이링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한번 바이링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링걸들을 또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 목표는 바이링걸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게 대부분의 입장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좀 잘하라고? 내가 영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좀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배우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들은 약간 유치원 가서 우리 애들이 그냥 블럭 쌓고 인형놀이 하고 이런 소박한 목표보다는 뭐라도 그 돈값을 하기를 원하니까. 돈값.
배워오기를 원하니까 그게 뭐 약간 만만하게 보면 영어고 뭐 알파벳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그 정도를 원한다면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을 보낸다든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이런 데를 뭐 그런 기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때에는 그보다 더 많은 걸 바란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알파벳을 배우고 뭐 그 정도를 원해서 한 달에 170만 원, 180만 원을 내면서 과연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난 아이를 보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 이상을 바랄 것이다가 저의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네. 바이링골이 되기 본인의 자녀가 바이링골이 되길 원하는 엄마들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겠고 뭐 그거는 우리가 모든 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건, 그거는 공통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영어는 어릴 때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면 영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배워야 된다. 그렇지. 그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 애가 발음도 유창하게 못하고 뭔가 조금 더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우리들은 익히들은 가설이 있죠. 그렇죠? 뭐라고 부르죠? Critical Period Hypothesis라고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좀 찬찬히 우리가 First Language라고 하는 앨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 뭐냐면 결정적 시기 가설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물체가 어떤 특정 기능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 기능을 습득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전제하는 게 결정적 시기 가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은 제2 언어보다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게 아닌가에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쵸?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견된 진이? 네, 진이 맞아요. 진이 맞죠. 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를 고립시켜서 13년, 20년 동안 집 안에만 살아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외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그 늑대 소년처럼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언어를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자기의 모국어, 제2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를 습득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그쵸? 단어 수준의 의사소통만 몇 개 할 수 있었고 문장을 못 만들었다. 결국 정상적인 그 나이대 아이들이 하는 언어까지는 발달하지 못하더라라고 나온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결정적 시기 가설이에요. 근데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이 제2 언어 학습, 즉 영어 학습이죠. 우리로 따졌을 때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second language, 제2 언어 학습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결정적 시기 가설을 제2 언어 학습에도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제2 언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모국어에 노출이 돼서 학습을 하지만 제2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 시기에 학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제2 언어는 보통 사춘기가 지난 이후 보통 성인기에 들어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제2 언어는 과연 결정적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습득할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논란으로 되게 많이 간 거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 가설이 사실은 우리가 저희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가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게 전파되어서 영어 교육이 그 조기 영어 교육의 붐이 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마들이 어렸을 때 애가 영어를 배워야지 되고 사춘기 이후에 애가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제2 언어 습득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가정하에 영어를 조금 더 일찍 가르치자라고 이제 조기 영어 교육 붐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거의 일환이 저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꽤 설득력이 사실은 있잖아요. 들어보면 저희가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까봐 줄임말을 미리 알려드리면
결정적 시기 가설을 영어 줄임말로 해서 CPH라고 많이 하는데. Critical Period Hypothesis.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이민을 간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금방 영어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Child L2는 되게 잘 되는데 어른들이 미국에 가서는 영어가 좀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Adult L2는 좀 늦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CPH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라도 영어 공부를 일찍부터 시키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이 처음으로 제기된 게 1969년 레넨버그였나요? 하여튼 1969년에 나온 그 이론인데, 이 결정적 시기 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검증되면서 이제 수정이 되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 진짜 있을까요? 제2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근데 뭐든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좋긴 좋은 것 같긴 한데, 꼭 결정적 시기 가설을 떠나서. 근데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뭐 우리가 TV에서 봐도 저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는데, 그 언제쯤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 패널들이, 여성 패널들이 한국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아니라 뭐 대학에 뭐 한국어과에 진학해서 배웠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 일을 하게 돼서 왔는데 한국어에 재미를 붙여서 뭐 잘하게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늦게 배웠는데도 외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꼭 들어맞진 않는 것 같아요. 미수다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비정상회담도 있는데 굳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미스다를 재밌게 봤나 봐요. 미수다 꿀잼이었죠. 난 사실 별로 안 봤는데. 아,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아무튼. 예외적인 경우도 네, 예외적인 그러니까 경우. 발레가 발견이 됐다. 발레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근데 미수다처럼 이렇게 미수다 사람들이 영어로 한국말 하듯이 하면 엄마들이 만족하는 수준인 거 맞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외국인인 건 느낄 수 있잖아. 그것도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렸을 때 그때 배운다는 건. 그러니까요.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이 유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하기는 하지만 발음이 그럼 뭐 약간 뭐 이런 식 아니에요? 너시 나도시 순간 강아지인 줄 알았어. 내가 말하면서. 이담시 세대, 류 대표님. 로버트 할리 세대시죠? 이담시 세대. 할리라이에. 나중에 근데 아무튼 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상도고 그 사람 경상도 사투리를 배운 거고, 근데 그 외에 거기 나오는 왜 이탈리아 여자? 네, 있었죠. 그렇죠. 저희 시어머니가 필리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할 말은 다 하지만 발음으로 봤을 때는 자기 그 모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전 왠지 성인계 배우기 시작했으면 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일러는 거의 완벽하잖아요, 발음도. 그러니까 항상 그 예외는 아주 미세하게 있긴 있는데 소수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외국인 발음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싫어할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엄청 그 미수다 사람들이 한국말 하듯이 잘하는데 근데 약간 코리안 발음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되게 많이 봤었던 그 EBS에서 왜 사람들이 학부모 패널들이 말하는 사람 가리고 저 사람 영어 어떤지 평가해봐라 라고 했는데, 반기문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영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 아닌가 사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CPH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발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ensitive Period Hypothesis라고 이름을 또 살짝 바꿔치기 하면서 발음엔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었을까요? 근데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언어 기능을 따졌을 때 뭐 문법 기능, 뭐 말하는 거, 어휘, 형태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지나서 언어 습득 능력이 쇠퇴된다는 주장이 되게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발음이나 혹은 음성학적 그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릴 때 노출될수록 더 잘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을 하더라. 그리고 소리도 더 잘 변별하더라. 약간 요 가설은 그쪽 부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영유가면 발음은 좋겠네요.
사실 그래서 영유 출신들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발음은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남동생 영어 더럽게 못하는데 발음은 좋아요. 발음은 좋죠. 그렇죠. 어렸을 때 배울수록 되게 뭐랄까 우리가 필터를 되게 낮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하기 때문에 발음적인 면의 습득은 확실히 그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 반기문 그 다큐프라임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린 유치원 학생들한테 뭐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대학생 10명. 중국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똑같이 동일하게 중국어 발음 수업이랑 뭐 단어 읽기 수업이었나?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발음 능력에서도 두 집단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읽기 능력에서도 오히려 대학생 집단이 더 잘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성인이 되어서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14세 이후에 영어를 공부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발음 공부를 내가 언제부터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우리 때는 GTM으로 공부했으니까. 근데 CLT였다며. 그래도 선생님들이 사실 CLT로 많이 가르치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업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GTM 아직 많이 하는 맞아요. GTM 많이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 그 방식으로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GTM 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GTM. 그래서 저는 제 발음 엄청 구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발음 한번 들려주셔서. Curricle. Period.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 유치원은 이제 학부모들이 보통 어떤 장점을 생각을 하고 보내냐, 뭐 영어에 일찍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우선 뭐 발음을 원어민처럼 빨리 익히고 뭐 좀 더 이른 시기에 접하면 접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보낸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을 사실 바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너무 지난주부터 바르는 돈을 제 기준으로는 바르는 건데요. 돈을 바르는 건데, 발음 하나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critical period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바로는 발음이라든지 음성 언어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critical period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critical period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유창한 언어 실력은 갖출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발음을 위해서만 영어 교육을 보내는 게 합당한가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의문인 거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뭘 배우나 이제 보면은 2006년에 연세대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음성 언어로는 대부분 이제 언어랑 스피치 같은 거를 하고 문자 언어로는 주로 파닉스 하면서 스토리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 책으로 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나.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미국 사람인데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요즘에 뭘 가르쳐주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옥스퍼드 트리 이런 걸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과목으로는 뭐 Language Arts, Reading Project, Phonics, Mother Goose, Disney Reading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문자 언어를 사실은 한국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연구에서 보면은 대부분 한국어 수업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다 이제 이머전으로 우리가 몰입교육이라고 하는 영어로 다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이제 한국말 문해도 안 되는 애들이 영어로 문자를 배운다는 것이 파닉스를 한다는 건 지금 문자 읽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애들이 습득이 되나?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왜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들이 학원에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에 일반 유치원보다 한 100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시적이어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돈 들였는데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챈트를 한다든지 거기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스토리북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영어를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본 적 있어요? 영어 교육의 바이블이죠. 바이블이죠. 서울대학교 이병민 교수님께서 저서하신 책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가 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만 4세 이전에 1만 시간 이상의 노출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4천만 번 이상의 발화하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이제 녹음해서 본 연구가 있는데, MIT 공대에서 시행된 연구였는데, 그 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15개월 동안, 즉 9개월에서 아이가 24개월 될 때까지 애가 어느 정도의 단어를 듣느냐, 단어 개수를 세봤더니 1000만 개의 단어를 듣더래요. 즉 1000만 개 이상의 단어에 노출이 되고, 아이들이 10,000시간 이상의 노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4천만 번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결국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북 읽히고 파닉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로 해서 엄마들이 원하는 정도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커리큘럼도 되게, 우리도 커리큘럼을 수업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짜보고 이러지만, 과연 어느 정도 이론에 근거를 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강하게 의문을 제시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만약에 굳이 나는 보내야겠다 라시는 어머님들도 이 커리큘럼을 보고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 말고 애들한테 정말 어떤 정도의 그런 뭐랄까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의문점을 가지고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류 대표님 말은 그 시간이 영어를 배우는데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영어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말하는 말하는 기회, 그리고 단어를 4천만 단어 이상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듣는 양, 이게 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표가 내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목표 이상이라면 영어 유치원만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영어 유치원에 일찍 보내면 그만큼 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왜냐면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또 2008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게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의 영어학습 흥미도를 이제 차이를 한 건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니까 흥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바로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대부분 그런 외국인 선생님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국인 영어 교사들이 영어 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얼만큼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격 요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옛날에 막 우리 영어학원에서는 막 영어 선생님이 그런 셈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미군이어가지고 남자친구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썰입니다. 지금 막 기다리는 동안만 잠깐 학원 강사하는 거. 정말? 막 여기 막 문신 있고. 사투는 많이 있죠. 되게 무서운 문신이 있고. 무서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격이 거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으로 또 가르치고 가고 뭐. 자격이 없죠. 제 친구도 원래 전공이 마케팅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기는 그래도 그 친구 좀 그래도 바른 케이스라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온라인으로 속사를 따고 있는데, 다른 뭐 여타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도 테솔이 있다고 하지만 그 테솔도 온라인으로 급하게 돈 주고 자격증 따서 2, 3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고, 꽤 자격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어머니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기 위한 거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지만,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시키는 양은 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에 7시간 공부를 시키는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중학생들도 하루에 수업 많이 듣는 날이 7교시 있는 날인데 유치원생들이 영어로 7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또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시간과 이 정도의 노출과 발화 기회가 있어야지 결국은 원하는 만큼 엄마들이 원하는 만큼 애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건데 공부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들한테 그게 않을까. 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나는 좋다고 지금 그렇게 너무 공부를 시켜야 많지 않을까. 중학생들 너무 7시간인데 그렇죠, 너무 많이. 유치원생한테는 너무 무리 아닐까. 아, 벌써 연구실 문 닫을 시간이네요. 아저씨가 나가래요. 벌써요. 너무 늦게까지 있었어요. 열일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